네, 오늘 주제가 이재명 정부 검찰 사법개혁 현황과 함의인데요. 이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담고 있는 저의 이번 기관지 기사를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는 절반 이상 읽었다 하시는 동지들만 약간 살짝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오늘 일요반이 굉장히 좋지 않네요, 상황이. 네, 그래가지고 잠깐, 그 한재영 동지도 손 안 들으셨죠? 네, 그러면은 여기 교육의 취지 한번 그럼 대신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의 취지, 이재명 정부 첫 해의 주요 정책인 검찰 사법개혁은 헌정의 핵심 요소인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면 만인에게 공평한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훼손되므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지만 헝가리, 폴란드, 이스라엘, 미국,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많은 해외 사례에서 보이듯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시도는 인민주의나 권위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첫 문턱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계 신설 등 논란이 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데도 사회운동 세력은 이러한 동향을 상대화하거나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 검찰 사법개혁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와 한국 정치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네, 이 내용이 오늘 그 교육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환 이 본문하고 기관지 본문에 더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했던 회원 집중 교육과 이어지는 맥락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들 속삭이는 사회 이런 것들도 회원 모임에서 읽으시고 하셨을 텐데 2023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온갖 혁명사들을 보면서 사실 그 속에서 그것이 막 아름답고 숭고하고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혁명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현실 사회주의 실패로 귀결이 된 것인데 왜 그럴까라고 했었을 때에 법치를 통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쟁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4년 하반기에는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이것을 통해서 보았었을 때 제한적 대통령제로 요약이 되는 한국 헌정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으면서 사실은 그 문제점을 사회운동 세력 또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들을 보았고요. 2025년 상반기 교육에서는 근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설레발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현대사와 정치 구조를 가진 대만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쟁점과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사법 개혁이 한국에 그나마 존재하는 헌정주의적 요소들도 더 파괴하고 풀 악셀을 밟아서 어딘가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외신 등을 통해서 듣는 해외 곳곳의 민주주의 파괴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가로 먼저 시작을 하면요. 사실 헌정주의에 대한 개념 이런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교육에서도 봤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김성균 동지가 썼던 그 기관지 글이 제일 개념적으로 자세하게 잘 정리하고 있긴 한데 근데 오늘 교육에서는 이제 사법부 독립 이거가 이제 좀 초점이니까는 요거에 맞게 제가 좀 더 야매로 짧게 구성을 한번 해보면은요. 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투표권과 교육 이런 게 확대됐다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의 확립과 함께했다. 즉 왕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권력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내키면 사람 잡아가두고 그런 식으로 못하게 아까 1강에서 나온 것처럼 맘대로 세금 걷고 맘대로 나라 살림 못하게 그 의회가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었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았었는데요. 또 특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다수파의 통치면 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제 그 근거로는 소수파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혁명사의 교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즉 단순히 뭐 국민 주권이나 다수의 통치로만 이해하면은 그것이 인권 탄압이나 아까 우리 1강에서 우려한 것 같은 비경제학적 정책들로 즉 인민정으로 귀결될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사례가 나오겠지만은 뭐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각 해외 사례들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과정이 자주 인민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결과 정말 그 사회가 민주적인가 이런 것들을 일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치라는 그 룰 오브 로가 나온 것이잖아요. 즉 특정 인물이나 세력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사회적 약속이 그 규칙이 사회를 지배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뭐 영국같이 뭐 1200년대 대헌장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는 그 전통 자체가 헌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신생국가인 미국이나 그 이후에 이제 식민지배로 독립한 한국 같은 나라들은 그런 그 전통이 없기 때문에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 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 이제 헌정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AI도 없던 시절에 지가 스스로 통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비록 사람이지만은 여기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뭐 이영호한테는 더 엄격하고 우명우한테는 좀 더 부드럽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정치 권력이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가 뭐 다수의 통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마녀 재판, 인민 재판 이런 식의 얘기도 다 아시잖아요. 뭐 스케이트 선수가 뭐 누굴 밀쳤다고 막 청와대 청원에다가 처벌해달라고 막 하고 막 이런 식의 것들 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도 제한을 두어야 결국 시민의 기본권이 지켜진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뒤에 사례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사법개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그 비상계엄 1주년 해가지고 촛불행동에서 했던 콘서트 웹자보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넣었어요.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포격을 해야 한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재판부를 하고 해가지고 내란 청산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이 크게 봤었을 때는 이런 명분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골자라는 거가 이제 오늘 교육의 내용인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사회운동에서도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 없다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민주노총 성명이 노동자의 권리와 정의 회복하는 사법개혁 지금이 그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따 오늘 교육에서 깔 온갖 민주당 사법개혁안들 예를 들어서 대법관 정원 대폭 증원, 재판소원 도입, 뭐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법관 평가제 강화 등등을 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성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 거의 대표급인 참여연대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사법개혁안도
제왕적 대법원장 조이대를 견제하는데 아직 부족하다.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검찰개혁과 검사파면법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고심 끝에 옛날에 해경을 해체했던 것처럼 고심 끝에 검찰청 해체가 결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0월 2일에 이 우리 헌정 역사를 뒤로 하고 검찰청은 사라질 예정인데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검찰개혁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시대 정신이 되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의 막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분명히 기억했었을 때 그 문재인 정부 첫 해였던 때만 하더라도 그때 막 1987 영화 개봉해가지고 오히려 이 악덕 경찰들이 대학생이 탁치니 꺽하고 죽었다 하고 화장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이 하정우가 맡은 검사가 그런 게 어딨냐 부검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때 뭐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수사 같은 것도 박영숙 특검팀에서 해가지고 또 각광을 받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좋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조국 사태부터 이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온 거죠. 분명히 집권 첫 해, 둘째 해에는 그런 얘기 별로 없었는데 근데 또 조국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나라를 뺏기면서 정말 민주당이 검찰만은 정말 어떻게 한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지 이게 정말 뭐 처음부터 민주당한테 진짜로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느냐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 검찰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되었고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이제 분리가 되어가지고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랑 법무부 산하의 기관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에서는 이거를 정부 수립 이후로 가장 큰 형사사법체계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 민주당 분들이 부르짖던 검수완박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검찰개혁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이나 막 조국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검찰에 막 정치적 압박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거대한 이야기로 한 거인 거지만은 또 이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포커스에도 담겨 있는데 원래는 이제 모든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얻어서 그냥 끝내버리니까 사람들이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안 해준 것 같아 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시민의 선택지가 둘 중 하나인 거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억울함을 안고서 그냥 살아가거나 이거를 자기가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그 법적 절차를 직접 아는 게 아니니까는 뭐 어제 우리 변호사 회원 동지도 와가지고 지금 변호사들 신났다 얘기를 하셨는데 돈 많이 써가지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더 가보자라고 하던지 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시민들의 그 권리와 피해를 구제받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뭐 복수하자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등 1차 수사기관과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나누기로 한 기능들도 다 행안부랑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즉 국가의 수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부, 즉 이재명 정부가 다 틀어지게 되었다. 즉 국가의 수사가 정권 입맛에 굴러가기에 더 용이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한다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이후에 그 검사들에 대한 정권과 여당의 압박도 도를 넘고 있다라고 한 것이 제가 여기 인용한 시사인 기사의 표현들인데 그래서 보면은 검찰 분쇄에 가까운 진압 작전에 돌입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사가 보수 언론 이런 얘기 안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문제 있다 얘기할 때 좀 참고하기 좋은 기사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이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랑 다른 거는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 그 사람도 검찰총장을 하기에는 되게 이제 경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는 이유로 이제 문재인이 앉혔다가 그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그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올해 없어지는데 뭐 올해 또 임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없는 상태인 것이고 굉장히 지금은 예전에는 뭐 검찰 내부에서의 그 아까 말했다시피 윤석열 같은 우호 세력 같아 보이는 사람을 그 포섭하는 식이 아니라 아예 검찰청도 해체를 한 거인 것이고 검사들한테 다이렉트로 압박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바로 일주일 뒤에 이 검사놈들이 항명을 해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을 발의를 하였는데요. 이거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정부가 징계할 수 있게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검사 파면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거쳐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거의 뭐 대통령 탄핵하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시도한 사례도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한 것밖에는 그 사례가 없고 이게 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어요. 근데 왜 검사의 파면을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대통령처럼 어렵게 해놨느냐 하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찰들은 정권에서 시키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인데 검사는 마치 판사처럼 일종의 그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개개인들의 그 재량과 판단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도 정치 검사가 돼서 정권에 시키는 대로 그 꼭두각시가 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위험한 사례도 이따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사인이 쓴 걸 보면은 검사 파면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검사 그냥 자르는 거인 것이고 그러면은 검찰총장부터 다 싹 다 법무부 장관의 명실상부한 부하가 된다라는 뜻이다. 근데 그런 법안이 없을 때에도 이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했었을 때 보면은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나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의견은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견만 제시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 이제 항소 포기라는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그냥 검사 파면법이 통과되면은 뭐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되겠냐, 혹은 그런 사람이 굳이 검사를 하려고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주변에 그 법조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연말에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검사 파면법은 아직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지만 다른 언론도 아니고 한겨레 평가에 의하면은 지금 이미 현장에서 그 인사가 나는 것들을 보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그 항의 성명에 주도했던 검사들은 지금 좌천된 상태고 문재인 정권 때 잘 써먹었던 검사들이 다시 인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내란청산 입법으로 넘어가면은 방금 했던 이 모든 게 다 이제 민주당식 사법개혁에 크게 봤었을 때 그 일환인데요. 그 기관제에는 좀 더 특검 얘기를 자세하게 썼는데 여기서는 짧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 내란청산을 하기 위해서 3대 특검이 야심차게 했는데 보시면은 막 생각한 것만큼 지금 되게 막 파죽지세에 뭐를 내진 못했잖아요. 김건희가 이거 다 사주한 거더라. 막 이런 식의 그런 거가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이제 통일교 게이트로 넘어간 상황인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 청산을 해야 하니까 여러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낸 것들 중에서 이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인데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내란전담 재판부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거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만든 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보면 판사와 피고가 같은 편이면 재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란을 심판하려면 사법 권력의 성역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냅두면 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입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존의 사법 체계와 별개로 이렇게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판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가 그냥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위헌 논란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보면은 전담 재판부라고 표현을 바꿨는데 근데 막 내용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전담 재판부는 원래 있는 제도예요. 이게 뭐 지식재산권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딴 거는 하지 말고 그거 맡은 재판부는 그것만 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뭐 이혼 같은 거는 가정법원에 가서 하는 그런 거에 뭔가 좀 더 소프트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거가 지금 전혀 이런 거랑은 다르다. 사실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그 특정 사건을 다루는 것이지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 근데 왜 특정 사건을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냐. 우리 사실 그런 걸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KBS 해석을 보면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 27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표현과 충돌한다라고 보았는데 근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민주당이 만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런 식의 그런 아무 법이냐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법의 지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그 법률, 법의 지배의 원칙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법관이라면은 누구나 이거를 할 수 있고 그 일반적인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인 것이지 특별한 재판부, 특별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형사사건은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해서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이게 공평하게 느껴질 것과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여러분 중에 뭐 집회 시위법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민중총궐기에 참가해서 뭐 어기셨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나라에서 너무 폭도들이 많아져서 지금 너무 이제 문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집회 시위법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번 민중총궐기 뭐 이번 뭐 총파업에서 구속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그 특별재판부를 특별하게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가 기존에 존재하는 법에 따라서 기존 관행에 따라서 재판받을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그걸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지금 침해되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법원장 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런 식의 발상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특정 사안을 겨냥해서 입법부가 재판에 개입을 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담재판부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바뀌기는 했지만은 이 특별재판부라는 구상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은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어떤 대법원 측에서 타협책이 안 나왔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4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12월 18일에 대법원에서 그러면은 본래의 전담 재판부처럼 그러니까 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야, 헌법상 내란죄, 외환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만들되 그거는 뭐 추천위원회를 받아가지고 막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무작위 배당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이제 본래의 전담 재판부 취지에 더 가까운 아닌 것이고 당연히 조국혁신단조차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밀어붙인 거죠 원래의 안대로.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은 전담재판부를 뭐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뭐 지기현 판사 등등이 막 질질 끌고 하고 하니까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심 가면 우리는 위헌 심판 넣을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전처럼 이제 또 국민 여론이 뭐 그 헌법재판소 두고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전에 봤었던 극단화된 뭐 광장의 충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러니까 즉 신속한 재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스스로 밝힌 두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하다. 제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대변인이 대놓고 전담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법부에 개입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주의의 핵심 요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뭐 사실은 개별적인 사법부 요인들이 행실이 어떻냐 이런 거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막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음모론이 지금 많잖아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누구랑 해가지고 뭐 사인 회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잘라내려고 파기환송을 한 것이고 막 이런 식의 음모론은 많은데, 그리고 뭐 계엄에도 뭐 동조했다 직위원까지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그렇지만 오히려 내란 특검에서 이들에게 그런 혐의가 없다. 오히려 이제 조 대법원장은 그거에 좀 반대하는 식으로 움직였다. 이런 거가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 통과하기 전부터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진짜 미운 털은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그거를 파기환송해서 지금 다 된 밥에 죄를 엎으려고 했었던 그걸 도저히 못 참겠다, 그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당연히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오히려 어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더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 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 처벌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법 왜곡죄 도입 추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뭐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묵인하면은 무려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를 하겠다라는 그 형법 개정안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딱 들어도 좀 약간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실제로 여기서 형법에 지금까지 왜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우리 이제 뭐 법무부조차, 이재명 정부 법무부조차 지적하는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죄이고 어떤 행위가 아닌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명확해야 하고, 어떤 그 행위가 발생하기 사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뭐 제형 법정주의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되게 다툴 여지가 많은 부분이고, 뭐 사실관계를 묵인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수많은 증거들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원래부터 이제 법관의 재량도 있고 또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이견 자체를 넌 법 왜곡죄를 저질렀어라는 식으로 판검사한테 들어가는 식으로 되면은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얼마나 사회운동 단체들이 이런 걸로 기자회견 많이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제가 벌써 드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뭐 이석연 위원장이라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멀었게 모셔왔다 하는 뭐 원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작심하고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다. 네. 그래서 헌법의 원리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라고 비판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연말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수사 범위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직무 관련 8개 범죄만인데 그 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의 모든 거를 이제 탈탈 털 수 있다, 공수처가라는 것인데, 이런 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때 이 발의 시점이 민주당에서 그 유튜브 아까 말했던 음모론을 듣고 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니 많이 막 하고 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 한겨레 경향을 제외한 많은 언론들이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대법원장 압박이다, 상권 분립 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해서 이제 고한 그런 건인데, 사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더 키우자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모순이다. 이 내로남불인 거인 것이고, 심지어 참여연대에서 아까 이것도 약하다고 하면서 더 냈던 그 고위 경찰 공무원과 검찰 공무원 전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더더더 키워라, 이런 것인데, 그래서 모순이다.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지금까지 굉장히 무능해서 정말 놀랄 정도로 지난 5년 동안 구속영장 8건 청구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하고서 국정감사에서도 난리가 나고 하고 했었는데, 그런 공수처의 권한을 더 키운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은, 공수처가 일을 잘하면은 또 다른 굉장히 강력한 그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 세 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란 청산에 직접적인 명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는 너무 국민들이, 즉 우리 민주당이 봤었을 때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것저것 다 갈아 고쳐야 돼라고 하면서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쫙 특별위원회 TF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7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 하면은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글은 이제 꼭 읽어보시고, 제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하나는 이게 제가 지금 AI로 만든 그 이미지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어떤 법관들의 인적 구성이나 이들의 이제 행실을 옥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대법관을 증언하면은 이제 전체 26명 중에서 22명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근데 이따 뒤에 해외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권위주의나 인민주의 정권이 사법개혁을 할 때 정말 진짜 한 곳도 안 빼먹고 꼭 하는 거가 대법관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보면은 방금 대법관 증언 얘기는 그렇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나 법관 평가 제도나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법부 자체의 그 영향력을 축소하고 그 외부 영향력을 키우는. 근데 그 외부 영향력은 의회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시민사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친민주당 계열의 참여연대들, 하여튼 그런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법원 행정처가 지금은 판사들로 구성되어서 이제 법원의 여러 인사와 운영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도 작년에 굉장히 이제 민주당과 이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이런 사법개혁권으로 그냥 법원 행정처도 폐지해버리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고, 근데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위원장도 법관이 아닌 사람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법원을 운영하는 걸 한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했었을 때 민주당이 스스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 제도들의 설계가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조의대 대법원장을 배제한다. 그거가 굉장히 명확하게 민주당 본인이 밝히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슬픈,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한나라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사법부 대표인데 한나라의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고 외교적 문제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심지어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에 근거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뭐 일본 문화재를 뭐 조희의 대법원장이 일본에 한국 문화재를 일본에 반환했다 뭐 이런 식의 거였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사건이었는데, 이런 거가 이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민주당도 사실상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 것이고, 이게 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라고 기본소득당 그 의석 먹튀한 사람인데, 근데 그 국정감사 이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의원들 누구인 것 같냐 여론조사 할 때 이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서 오히려 보상을 받는, 오히려 막 유튜브 출연 신청이 막 쇄도하고 그런 게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의 정치다. 뭐 그런 현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뭐 조의대만 개인만 얘기해서는 이제 멋이 안 나니까는 더 큰 이제 이재명식 상권 분립 해석이 있어요. 어떤 이것들의 원리로. 이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이제 캡처를 한 것인데,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블로그에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기자회견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한 걸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모두 국민의 주권이 이제 종속된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는, 그러면은 사법부는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한 권력, 즉 이재명 자신이나 민주당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정치의 말을 사법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전도돼서 우리나라가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선출 권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원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거를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즉 국민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이 지금 보니까 저 판사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로운 재판부 구성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재판하게 해줘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곡해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고,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트럼프랑 비슷한 얘기예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이 내 말을 감이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가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인식 속에서 다른 사법개혁안들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번호 45689 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 하나하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신문제 같은 걸 하면은 뭐 좀 더 인권 보호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찬반이 없는 것들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사법부 말을 안 듣고 싶다는 얘기, 그 의도가 보이는 거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급심 형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확충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가 아까 그 민주노총 성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안들이 여기 있는 이것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1심, 2심 판결문 공개할 때마다 또 그 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압박이 커지고
더 설왕설래가 커지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뭐 재판소원 도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법원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판결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종 의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어차피 모든 것은 다 국민의 의지에서 나오니까 라는 그런 정치적인 그 논리 속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뭐 사실 따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막 국민 과반이 뽑아준 것도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단일하지가 않고 그 이후에 권력과 일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사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막 개혁을 하겠다 이런 건 많이 아니라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후로는 너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행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누가 AI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걸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장동 항소 포기 그게 난리 난 그 시점 바로 다음 주에 갑자기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근데 공무원들도 그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닌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600명의 TF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들 중에서 뭐 익명 투서 받기 이런 것도 당연히 논란이 되었지만은 이제 가장 논란이 된 게 이렇게 공무원들 휴대폰 제출해라 보겠다. 그리고 뭐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것들도 보겠다라고 하고 해서 이 TF의 이름이 헌법 존중 TF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헌법상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논란 같은 것들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요즘 너무 또 말을 많이 하신다. 사실 대통령 되고 전 한 2달 정도는 왜 이렇게 부드럽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는 굉장히 하고 싶은 말 다시 또 잘 하는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비상계엄 1년이 되었었을 때 사실 뭐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좀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오히려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게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통일교가 얼마나 문제냐 이런 걸 별개로 행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법부가 하는 거인 것인데 근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역시 어떤 개입이고 침해고 또 괜히 이 말을 함으로써 정치적 논란도 불러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통일교 관계자들한테 입 다물라고 오더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고 며칠 전에 사실 너무 화가 났는데 이거 보고서 1월 7일에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그 중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자간담회에서 근데 기자 여러분들도 좀 공정 보도하시라라고 하면서 아니 그 무죄 판결이 났으면은 그 대장동 그 건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난 거는 그럼 검찰이 기소를 무리하게 했나 보다 하고 할 일이지 왜 그거를 항소 포기하는 거를 탓하는 거는 역시 이재명과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대놓고 정말 자기 그 약점을 다 얘기를 뻔뻔하게 오히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일찍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서책자를 냈듯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썼던 글들도 지금 앞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했었다고 하면은 또 한 축에서는 이 개인하고 또 별개로 재앙적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든 한국 전직 대통령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식으로 끝나고 한 거는 그 재앙적 대통령제가 점점 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재명 대통령하고 재앙적 대통령제가 결합이 된 상황인 것인데 제가 살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올려치기를 하는 일이 있을 줄 몰랐지만은
일단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제로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겪었는데 그것이 이제 재앙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재앙적 권력을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이고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키진 않았지만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뭐 또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막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럼 말로라도 그런 거를 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재인은 그 제도도 문제다. 박근혜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말로는 이재명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인 것이지 제도는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것도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뭐 그런 공약을 내놓은 것도 없고 대통령 그 가족들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면 되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최근 그 측근들의 그 비리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우리 중앙대 동문이니까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라고 하니까는 뭐 그냥 유야무야 된 상황이죠. 사실 김남식이 지금 사퇴를 한 거 말고는.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그 개인의 특성과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립서비스라도 할 그 의지가 없는 모습이 결합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뭐 사법부 독립이 뭐 어떻고 하는 것이나 이 수다한 정책들이 막 이래서 문제고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여전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때 원래 그 법치주의라는 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의 한국 헌정사 사례나 또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AI한테 부탁해서 만든 것인데 가운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의 법치가 금이 가고 있는 거를 AI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두 분은 누군지 잘 아시죠? 네. 근데 물론 뭐 이 두 대통령만 문제인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들 사례만 문제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우리 민주화 이전에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좀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사건들을 몇 개 예시로 가져온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 진보당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조공암 진보당 대표가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30%를 득표했는데 이거가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맞나 싶을 수 있지만은 그 시절에 대통령 하면 이승만 하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이 너무너무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격이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봉암에게 씌운 것인데 근데 이게 웬일인지 유병진 판사라는 판사가 조봉암이 아무리 봐도 간첩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조작된 증거인 것 같다라고 하고 해가지고 징역 5년만 선고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이거를 그 서울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에서 알게 된 것인데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라고 하고 해가지고 잠깐 이쪽 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 반공 청년단 막 이런 식의 어디 뭐 정치 깡패들과 구분이 가지 않는 이런 시위대들이 이제 법원 앞에 몰려와가지고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친공 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간첩죄를 적용하라, 뭐 이런 현수막들을 들고 와가지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이 세 판사, 그 유병진 판사를 비롯한 판사들이 막 모처로 피신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 현수막이 저기 순화된 정도인 거고 실제로 이제 막 깨부시면서 유병진 어딨어 막 죽여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그 서부지법 상태랑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대법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게 사실은 초대 대법원장 그 김병로 대법원장이 일제시대부터 민족 변호사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승만한테 계기는 그런 게 많았던 거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헌성사 책 같이 읽으신 분들은 약간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병진 판사도 이렇게 소신껏 판결을 했던 것인데, 그런 안타깝게도 전해에 그 김병로 대법원장은 고령으로 퇴임을 한 상태였던 것이고, 조용순이라는 대법원장이 새로 온 것인데, 근데 이분은 유병진 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관이 국가 목적 달성, 즉 반공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망각하고 이렇게 편협한 견해를 고집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심, 3심 판사들은 지금 대통령 생각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우리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다 이제 다 접수가 됐겠죠. 그래서 조봉암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어도 교과서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마침 이제 재헌헌법에서 규정한 법관의 임기 10년이 만료된 시점이었죠. 이때가 58년이니까는. 재헌헌법에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법관 임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그때는 그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법관들을 쓰지 않으면은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10년 뒤에 한번 물갈이를 하자라는 그런 재헌헌법에서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내 맘에 안 드는 판사 물갈이 하자라고 접수를 하고서 방금 여기 나왔던 유병진 판사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체 법관의 4분의 1을 잘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니까 다음 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라고 하면, 경향신문 폐간 사건인데요. 이게 뭐 경향신문의 폐간령 이렇게 되어 있고, 군전법령 제88호를 적용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조치했다라고 하고, 저쪽에는 그래서 언론 자유 제약이 통탄스럽다 막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실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향신문이 이승만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랬겠죠. 근데 뭐 대한변협이나 서울고법재판부 등에서 봤을 때 지금 군정이 아닌데 군정법령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그 복관을 시키는 걸로 한 것인데, 그러자마자 정부가 폐간 안 돼? 그럼 정관해라고 해가지고 정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했는데, 이제 대법원이 작년에 그런 사태를 한번 겪고 나니까는 계속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고 해서 결국에는 4.19 터질 때까지 미룬 거예요. 근데 4.19 터지고서 일주일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마자 바로 그날에 그럼 경향신문 복관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대법원이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갈 수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도 보면은, 저도 예전엔 잘 몰랐던 사실인데 계속 그 사법부들의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면 69년에 삼선 개헌을 하고서 71년 대선에 당선이 되기는 했는데, 이때 그 김대중 후보와 별로 그렇게 득표율이 많이 차이가 안 났었고 10%가 안 됐나, 그러니까는 그 여당 내에 항명 파동도 있고 하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주관적 위기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 사법부도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때 법원 정풍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 국민들이 우리 불신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는 독립적인 사법부로 간다. 이런 식의 운동을 판사들이 한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메시지가 이제 명확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때 대법원이 박 대통령이 너무너무 싫어할 만한 판결들을 계속 한 거예요. 뭐 데모한 대학생들 다 무죄를 풀어주고 막 이런 거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때 아까 정치 검사, 정권에 복종하는 검사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때가 그런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검사들이 박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판결한 판사들을 뒷조사해가지고, 이때는 뭐 관행에 따라서 출장 가면은 그 숙소비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거를 뇌물수수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판사들이 이건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다. 그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라고 해서
결국에는 전국 법관 415명 중에서 150명 이상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 이게 이제 그 사법 파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거가 그 주동한 사람들 몇 명만 이제 잘리고 나머지는 복귀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이걸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이란 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라고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유신헌법에서 보면은 뭐 유신헌법이 뭐가 문제냐 이런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봤지만은 사법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또 사법부가 하는 재판이 아니라 군인들이 하는 재판을 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지금 여기서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그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그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것이고 일반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었는데, 이 조의대 패싱하자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대법원장 패싱, 모든 법관 그냥 대통령이 다 임명으로 해서 이때 법관 전체를 다시 다 임명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대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권을 박탈해서 뭐 어디에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긴급 조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막 헌법을 뭐 엄청나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뭐 그 헌법도 유신 헌법이지만은,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 먼 옛날 그 영국 조상님들이 그렇게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두면 안 되고 법관이 이거 다 구속영장 심판 뭐 다 봐야 되고 하고 해라고 했던 것들을 뒤집는 조치인 것이고, 그래서 긴급조치 어기면은 일반적인 재판부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직접 재판할 거야라고 만든 것이 초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로 넘어가면요, 해외 사례는 뭐 옛날보다는 지금 이제 21세기의 사례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가 쿠데타나 군부 독재 혹은 비상계엄 같은 그런 하나의 극적인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가 차츰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등등을 침해하면서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점이 그 많이 들어보셨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같은 책을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 세계 정치학계의 화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도 어쩌면 그런 것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런 미래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기 위해서 해외 사례들을 가져온 것이고, 이것도 이렇게 전 세계 우리가 지금 볼 나라들에서 이렇게 막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분량상 이번 교육에서는 제가 담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 모든 사례들이 다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도 엄청 핵심으로 해요. 근데 민주당, 지금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내란전담 재판부만 통과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뭐 언론이 뭐 허위 보도를 하면은 더 뭐 그거를 뭐 규제를 강화하고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놀랍게도 참여연대조차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폐기하라, 표현의 자유 침해 규탄한다 이렇게 성명을 낸 거예요. 굉장히 문제적인 법안이라는 거가 감이 오시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는 저희가 냉전 종식 이후로 민주화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뭔가 다시 정치 위기가 되는 사례로 우리 한국하고 대만을 이미 본 것인데, 그 비슷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간 사례가 이 헝가리와 폴란드가 대단히 유명한 사례예요. 이 두 나라랑 뒤에 볼 베네수엘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약간 3대장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정치학자들 예시해서. 그런데 이게 뭐 어디 막 하나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 국가들에 대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비판들이 끊이지가 않았는데, 이 두 나라 다 사실 뭐 한국이랑 대만이 그랬던 것처럼 냉전 종식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됐지만은 평화적인 정권 고체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뭐 막 시민사회 이런 게 딱히 막 그렇게 억압적인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10년 정도.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먼저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오르반 빅토르
오르반이라고 하는 이제 헝가리 총리고 이 사람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제일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지도자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원래 2000년대에도 한 번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갔어요. 푸틴도 맨 처음에 나섰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사람들의 불만과 민족주의 이런 거 같은 것이 커진 상황에서 집권했었을 때에는 그 개연선을 확 획득해 버리니까는 바로 사법개혁 같은 것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또 자세한 내용은 다 교환에 있지만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법관 물갈이를 이런저런 수단으로 싹 해버렸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고 했지만은 여기는 장악하는 걸로 하고서 헌법재판소도 장악을 하고 근데 헌법재판소를 장악했는데도 계속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헌법재판관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은 아까 우리 그 박정희 정권 때 판사들이 법원 정풍 운동을 한 것처럼 어쨌든 법을 많이 배우신 분들로서 정말 이제 정의롭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헝가리 헌법재판관들도 계속 뭐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에서 저항을 하니까는 헌법재판소가 뭐 예산이나 뭐 보험, 관세 이런 것 같은 것들은 헌법 심판을 못하게 하고 뭐 시민 기본권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나.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고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집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옆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가 외신에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르반 따라한다라는 의미로 만든 그 짤인 것인데 실제 본인이 나의 롤모델은 오르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폴란드에서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카친스키입니다. 근데 카친스키와 이제 그 법과정의당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권위주의 정당이어서 특히 그 폴란드에서 낙태 억압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당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카친스키는 사실은 뭐 날 때부터 막 극우주의자 이런 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원래 그 레흐 바헨사가 운영했던 그 연대 노조가 폴란드 민주화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오르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그 민주화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카친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그 폴란드 집권당이 시민연당이라고 하는 중도 자유주의 정당이었는데 거기가 그 도청 스캔들로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친스키의 법과 정의당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인데 이때 그 러시아가 도청과 폭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후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유착이 있다는 식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카친스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롤모델은 오르반 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법관 물갈이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여기 검찰총장을 겸직해버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막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을 때 추미애가 검찰총장 너는 내 명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그럴 것도 없이 그냥 겸직해 그럼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까 검사 파면법만 가지고도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말 못 항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어떻겠어요. 그렇고 아까 우리가 판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하고 하려는 그 민주당의 계획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판사 추천이나 승진 절차 같은 것들을 변경하고 뭐 징계 강화하고 하고 해가지고 판사 길들이기를 쭉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그 토요반 토론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에서 그럼 사법 개혁이 뭔가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폴란드는 정권 교체를 했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 제가 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적 요소다. 즉 폴란드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폴란드 안에서 아무래도 법과 정의당은 그런 민족주의파, 자유주의 정당은 유럽연합파이기 때문에 그 유럽연합파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더 올라가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일 수도 있지.
정말로 뭐 법과 정의당이 그런 거 허용해가지고 됐냐, 뭐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했다고 여겨진 사례들에서도 지금 난리다라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제 아랍 국가들과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의 뭐 언론이나 의회의 자유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네타냐후가 오래 집권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종교적 근본주의 이런 같은 것들이 커진다라는 우려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나오는 상황에서 2023년에 사법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시위 나오고 이런 거를 그때 외신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의 정부와 여당의 맥락이 굉장히,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서 사법국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법부가 지나치게 권력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명분으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문 헌법이 있지는 않은데 사법부가 합리성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을 무효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뭐 위헌 심판인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식의 그런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맥락에서는 굉장히 사법부 독립성 유지와 삼권 분립 그 견제에 중요한 제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고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의회가 단순 과반수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추진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재판소만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마음에 안 드니까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거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지금 민주당이 모든 대법원 판결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 의석수를 생각하면은. 이게 엄청난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저항에 부딪혔는데,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개시되면서 아무래도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거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작년 3월에 보면은 그 판사 임명 절차를 변경해서 늘 그렇듯이 아까 우리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법부 내부에서의 그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줄어들고 외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거 늘리는 그런 식으로 되었더라고 합니다. 네, 뭐 미국이 빠질 수 없는 사례겠죠. 뭐 트럼프 이후에 미국에 겪는 그 민주주의 위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여기서 사법부 독립성 관련한 부분만 좀 제안을 해서 보면은 뭐 아직까지 미국이 그래도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뭐 대대적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뭐 이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사법부 인사들을 공격하고 사법결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트럼프 주의의 내용 자체가 그래요.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글을 다음 기간지에 실을까 하고 있는데, 하나는 단일 행정부론이 있고 하나는 딥스테이트론이 있습니다. 단일 행정부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의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이 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하나처럼 가야 된다. 어디 막 무슨 뭐 교육부 관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다양성 교육하면서 항명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 이제 더 확장하면은 사법부 이런 애들은 왜 말 안 듣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법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 내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하는 딥스테이트가 있다. 그게 이 우리가 많이 듣는 딥스테이트론의 그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주의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사법부 공격도 어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면은 영방대법원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사법의 정치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영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헌법재판소 기능하는 거는 이제 아실 것이고, 근데 영방대법원들이 종신임기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보면은 91년도에 임명된 사람도 있는데 거기 지금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때 여기 지금 몇십 년을 할지를 모르는 자리인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긴 하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인준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초정파적으로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훌륭한 법관님을 뽑자 이런 식의 분위기나, 그럼 정권 교체 직전에는 공석이 나도 좀 미루자 다음 국민의 선택에게, 이런 식의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최근에 많이 무너져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3명이나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려고 하니까 공화당이 올해 말에 대선이 있는데 뭔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반대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되면서 임명했던 게 이 닐 고서치고, 그리고 근데 정작 2020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죽었었을 때에는 비록 대선이 한 달 남았지만은 임명할래라고 해가지고 또 에이미 코니 베럿을 임명하고, 근데 그 사이에 뭐 그 캐버노도 있었고 하고, 이 3명 다 약간 기존의 그런 연방 대법관들에 비해서 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훨씬 논란이 많았고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연방 대법원 내 보수 우위 구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머나먼 한국에서까지 이런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위에서 보수 우위 판결 내용들이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시는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하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굉장히 역사적인 이 판결이 50 몇 년 만에 이러한 대법원에서 뒤집힌 그 사건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하면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가 훨씬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뭐 야동 형배가 어쩌고 막 엄청 이렇게 된 것처럼 그 미국에서도 연방 대법원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사법부 공격은 진짜 리얼 공격이다. 어떤 이제 압박도 아니고, 워낙 트럼프가 막 좌파 급진 판사들이 내 말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막 트위터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시들이. 그렇다 보니까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그 판사들 정말 그 개인 뒷조사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은 이제 총도 있고 한 나라들이니까는 너 죽인다 이런 식의 위협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는 새벽 2시에 판사랑 또 저 멀리 사는 판사 딸 집에 피자를 보내요. 그 이유는 나는 너와 너의 가족도 어디 사는지 다 알아 라는 거를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년 동안 3배로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한테 인신의 그 위협을 가하는 사례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더 훨씬 더 극단화된 사례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 한국 민주당이 판사 탄핵, 판검사 탄핵 같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국 공화당도 이제 올해 1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좀 해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원래는 이제 판검사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사유가 뇌물수수 이런 중범죄여야 하는데, 어떤 굉장히 모호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미묘한 전복행위, 즉 이 트럼프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을 하는 판사들은 파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제 끝이 다 달았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좌파 정권들도 사실은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좌파 정권을 표방하면서 사회개혁 내지는 혁명이라는 명분 아래서 엘리트 기득권인 사법부를 민중이 통제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법개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도 인민주의적 수사와 사법부를 비롯한 기존 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례로 되게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그 멕시코도 혹시 그런 전철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번 카라카스 공습 해가지고 마두로 끌고 내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정말 미친놈이고 이게 국제법을 굉장히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인데, 근데 트럼프의 적이라는 의미가 마두로는 좋은 사람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정치가 안정적인 국가였다고 하는데, 이제 애석하게도
석유 원툴인 그런 경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80년대에 한국에서는 저유가야 호황이다 하고 할 때 거기서는 이제 곡소리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하급 장교였던 우고 차베스 같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혁명가로서 이 가난한 민중의 희망으로 각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초반에 인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야권이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차베즈가 점점 야당 인사와 판사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고 언론 장악하고 즉 비민주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종신 임기가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실제로 결국엔 죽을 때까지 했는데 선거 공정성 같은 경우에도 2012년 대선부터 마두로 대통령 시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사회의 상당수가 이걸 부정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차베즈 때랑 다르게 2010년대에는 또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국민들 평균 체중이 낮아졌다. 얼마나 이제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런 뭐 보건기구의 뭐 보도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상당수가 부정선거가 강력히 의심되는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2024년 대선에서 그 외신 출구조사나 야권 등이 자체 조사한 것과 따르면은 야당이 압승을 해야 하는데 완전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국제기구의 어떤 뭐 증거 자료 이런 같은 것들을 내놓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막 수십 명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2025년 총선 지선에서는 투표율도 공식적으로는 46%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야당이나 외신 등에서 추정한 거는 12%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서방 언론만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그 아랍권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베네수엘라 투표소 이거 봐봤더니 하루 종일 사람이 뭐 거의 없는데 이게 어떻게 투표율이 46%가 나오냐 그런 제기들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국내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10년간 유엔 추정에 따르면은 베네수엘라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800만 명, 한국 인구로 치면은 뭐 1000만 명 이상이 모국을 탈출을 했다 한 상황이고 그 작년 노벨 평화상도 그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인 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수상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언론 장악과 한편으로는 사법부 장악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무조건 대법관 증언해가지고 물갈이 하는 거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정권이 대법원을 장악한 후에는 2015년에 한번 여소야대가 됐었는데 총선에서 그러고 나니까 야당이 한 모든 정책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치 그 소시적 윤석열이 그렇게 주목을 받은 것처럼 차베즈가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마두로 정권 들어가지고 마두로 정권의 부패를 수사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야 되는데 그 당시 헌법과 그 당시 이석으로 못 자르니까는 재원의회 만들어서 새 헌법 만들어서 자르고 이런 거 같은 것들을 했고 지금 친정부 대법관들이 이미 자리를 이제 꿰차고 있으니까는 헌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무단으로 임기 연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마두로 정권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그 멕시코가 2018년에 그 암로라고 하는 여기 AMLO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멕시코 최초로 이제 좌파 정권 교체 이렇게 하면서 엄청 곽강을 받았던 것이고 그 같은 당의 셰인바움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하고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멕시코가 막 베네수엘라만큼 안 좋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경제 정책이나 등등에서 그 지금 그 인기도 높은 상황이고 하고 한데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 최근에 사법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워낙 다들 아시죠? 막 부패, 막 카르텔, 마약 막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높기는 한데, 그러나 어떤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오늘 한 교육의 내용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일단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이 판사 직선제를, 뭐 다른 나라도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전체 대법원에서부터 이렇게 쫙 다 국민이 뽑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식 상권 분립의 완벽한 실현일 수가 있겠는데, 심지어 대법원장도 그 중에서 표 많이 나온 사람으로 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그 여당 중심의 그 위원회에서 거른 후보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번에 또 같이 한 게 판사 자격 기준도 완화했어요. 뭐 엘리트 기득권 타파 이런 식의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엄청 막 실무 경력이 별로 없어도 뭐 법대 나왔으면은 지원할 수 있게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후보들이 엄청 난립하고 막 뭐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선거가 아코디언 선거라고 그 국내외 언론에서 약간 조롱받게 된 그 이유가, 이게 지금 저 종이가 이렇게 접히는 게 이제 아코디언 모양으로 생기는데, 너무 뽑아야 될 판사들이 많고 대법원부터 자기 동네 판사까지 다 뽑아야 되니까는 후보도 너무 많고, 이런 거 난생 처음 해보고 하고 하니까는 그냥 여당 지지 후보들 기호만 표시해서 이렇게 리플렛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들고 들어가서 기표소에서 보고서 찍고 한다고 해서 아코디언 선거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뭐 정말 뭐 민주주의냐 이런.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지금 13%밖에 안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23%가 무효표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은 이거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무리 좋게 보더라고 하더라도 부패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면 사람들이 인기 영합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들이 자기 찍어준 유권자들을 의식을 할 것이고, 또 다시 당선될 기회를 노릴 것이고, 그 여론에 엄청 민감해지고 할 것인데, 그렇고 전문성도 이전에 비해서 부족해질 텐데, 이게 정말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대다수 당선자들이 역시 아무래도 여당 지지 후보라는 그 평가들을 받으면서 결국 사법부 장악에 기여를 한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멕시코 내부에서도 뭐 야권이나 대학생 등등의 시위나 법조계 파업 같은 것들이 있었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판사 국민 투표제나 기존 판사들의 임기를 조기 종료해서 이걸 물갈이하는 것이나, 또 사법 징계 재판소라고 해가지고 또 판사들 판결을 이제 검토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항소도 심지어 불가능하게 그 결정에. 이 모든 것들이 봤었을 때 멕시코의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멕시코 마약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마약왕 엘 차포라고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엘 차포 나오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 엘 차포 변호한 걸로 되게 유명한 그 엘 차포의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 이런 것처럼 그런 분인데, 이 사람도 나 변호사니까 판사할래 하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당선돼서 지금 판사 임명장 들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멕시코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역 유지나 마약 카르텔들이 부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사법부에 막 치고 들어올 기회가 됐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지금 그 멕시코 여당 지지자들조차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건 이제 얼마 안 된 사례니까는 굉장히 우려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사회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잠깐 이제 또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저긴 저렇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남의 집 불구경보다 보다 보니까는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집도 불타 있었다, 막 이런 식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거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고 뭐 그런 거 같은 것들을 뭐 되게 뭐 그렇게 막 지금 막 그 내란 청산 이런 거에 막 동조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의 마음의 거리감 같은 것들을 두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사법부들도 나름대로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냐. 그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때처럼 뭐 이런 식의 고민도 되었고,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 미래를 다 우리는 아는 상황인데 어쩌면 우리도 그 혁명가로 여겨졌던 우고 차베즈나 연대 노조 활동가였던 카친스키가 집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다 아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토론해서 활발하게 나눠봤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여기는 질문을 거쳤어가지고. 네. 뭐 여기는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토론에서 활발하게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그 강사분들. 네, 지친 기색이 역력하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또 이렇게 또 소규모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힘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 쉬면은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아까우니 제가 분반을 좀 나눠서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두 조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온라인의 충북 모임과 광전 지부는 그 모임 자체적으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모이신 분들은 1조, 2조로 좀 나누는데 말씀드릴게요. 그 잘 기억해 주세요. 자기 이름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신혁진, 오명훈, 정지은, 소영호, 한재영, 임월산, 유미경, 이형우, 임필수, 그리고 강사인 김진영 동지 이렇게가 1조. 다 기억하시죠? 네. 2조는 이희태, 김승곤, 임정미, 김은영, 손승환, 김민철, 이소영, 임지섭, 그다음에 정성진 강사님이 같이 토론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마지막 45페이지에 보면은 토론 쟁점을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정성진 동지가 마지막 그 강의 그 자료에 쟁점이라고 되어 있던 뭐 4-5가지 고민할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포함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시간은 5시 반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모여서 우리 조에서 어떻게 토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마다 충북이나 강전도요 진행자와 발표자를 좀 이렇게 선정해서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요.